당정대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만찬 가졌는데요. 영상 잠깐 볼까요? 이렇게 카메라까지 스케치를 한 거죠. 아이고. 네. 한 2분까지 막. 악수가 어색하잖아. 너무 잘해. 악수가 어색하잖아. 이거 가운데 서봐. 이상해. 가끔 싸워야 되겠다. 자, 네. 그분의 형제가 더 이른바 병청대전이라고도 불리던데 이게 이제 최근 불거진 여당 투톱 갈등 봉합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잖아요. 회동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 언론공지 통해서 당정대가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겠다고 밝혔는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렇게 웃으면서 악수했는데 이거 봉합된 건가요? 라고 묻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견이 있고 사이가 안 좋음을 그동안은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수를 통해서 이견이 없고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 보여준 건데 지난번에 뭐 저기 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랑도 악수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내란 그러니까 대표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내란 26번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야당하고의 관계보다 훨씬 좋겠죠 앞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서로 약간 절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합의파기 이전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 두 사람의 사이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계속 들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이렇게 들어서 전할 정도면은 실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스타일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당대표의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원내대표의 권한인가가 명확하지 않고 이게 침범당한다라고 느끼는 게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특히 정청래 대표가 약간 절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견과 또 갈등이 불거지지 않으려면. 예. 저는요 지금 이게 뭐 투톱 갈등 또 뭐 병천 대전 이게 신조어네. 전 여기 와서 처음 보는데 청병대전이라고 또 청병대전 청병. 그 순서상은 청병대전이 말. 근데 이 병청대전의 숨은 그림은 명청 갈등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요. 특검법 개정안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맞바꾸는 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였잖아요. 그런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이 처리하는데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처리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난 들은 바 없다. 보고받은 바 없다 했는데 그거는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봐요. 선의의 거짓말. 만약에 대통령실하고 조율 없이 그렇게 여당 원내대표가 질렀다? 그거는 벌써 레임덕이에요. 당이 그냥 멋대로 논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왜 또 그러냐 하면은 그 대통령실도 오케이 한 거를 대통령실 그다음에 당대표 정청래도 오케이 한 거를 원내대표 김병기가 야당과 합의한 건데 그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뭐 병천 대전이라고 하는 그 양자 관계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지금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이제 특별해서 전담으로 바꿨더라고요.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자는 건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밝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와 전담재판부의 차이는 이제 특별재판부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3.15 부정선거나 반민특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헌법, 재헌헌법이나 4차 헌법 개정안의 그 부칙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니 이제 전담재판부로 좀 표현을 바꾼 거고, 그럼 법원이 뭐 가사 전담재판부 이런 게 있듯이 법원이 그런 거를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이제 혼선들과 워딩의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좀 여기저기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 비판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법원이 그거를 알아서 설치해라. 법원이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법을 하겠다. 좀 이 정도로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는 좀 신경전으로 보입니다. 뭐 유감이라고 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얘기한 거는 조금 이 톤으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거기는 이제 막 대법원장 사퇴하라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조금 불만들을 조금 사법부가 이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좀 반발하는 것에 대한 입법부의 불만들을 좀 얘기한 것 같고, 쟁점들이 좀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길기는 한데 쟁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위헌인가 아닌가, 이거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많은 이견이.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는 어쨌든 헌법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좀 대세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전담재판부는 그러면은 법원이 아닌 바깥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전담재판부가 세워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법원의 필요에 의해서 이를테면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가사 전담재판부를 만들었는데, 근데 입법부의 압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정도의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법개혁을 둘러싼, 그리고 재판부를 둘러싼 좀 신경전이 꽤 오래 갈 것 같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좀 보이네요. 예.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그 전현희 그 3대 특위 무슨 위원장께서 이미 그 밥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게임은 민주당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하면 할수록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겁니다. 밥상을 엎었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그 전현희 그 3대 특위 특검 위원장이 직위원 부장판사를 징계하면 이런 재판부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걸 하려는 의도가 훤히 그것만큼 명징하게 드러나는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요, 무슨 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직위원 판사라는 사람이 여하튼 맡아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심지어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밥상을 이미 엎어버렸어요. 전현희 그 위원장께서. 예. 그리고 본인들의 의도, 의중 이런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붙여서 뭐 해봤자 이거는 헤어나오기 힘들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전현희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건 맞고, 그러니까 이거에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직위원 판사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시간 단위로 했다라는 거가 왜 윤석열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성접대는 아니고 그냥 접대 받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미 법원이 다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게 나와야지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법부도 어느 정도 저는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다른 외부의 어떤 입법부나 외부의 압력으로 교체되는 모양새가 보기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이걸 해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지금 약간 감정 싸움처럼 돼가고 버팅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처리할 것인데 해서 조금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사법부가.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죄송합니다. 그 신현님 말씀하셨듯이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SNS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이거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다. 이거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직위원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이라도 사퇴해라라고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저것도 제가 봐서는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그 위반 사건 재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에 대한 뒤끝이 지금 이렇게 장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은 각자가 판단할 거예요. 그 판결에. 그런데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을 넘어서 이제 시스템까지 바꾸고 엄연히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6년인데 만 70세예요, 정년이.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은 1957년생이니까 6년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해요. 27년 6월까지가 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인데 그때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떤 판결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그럼 물러난다. 이건 상권분리 파괴죠. 상권분리 파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엄청난 자충수고 더군다나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걱정해 줄 문제도 아니고.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는요.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꾸만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은 다르다. 서열이 있다. 뭐 저는 뭐 변수에도 변수 유파론이라는 거 들어봤어도 뭐 권력에도 이제 상권 분립에 이게 서열을 매기는 거는요.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보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거기에 서열 매겨놨습니까? 서열 매겨놨어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서열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특히 그 상권 분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얘기하셔가지고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좀 압박하는 게 너무 좀 거칠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칠기는 한데 왜냐면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때 이재명 대표의 그거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들이 6대4 정도로 좀 안 좋게 봤어요. 그 행위를. 왜 그러냐면은 대선을 앞두고 코앞에 두고 이렇게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권자들이 그러니까 쪽 정당이 속해 있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좀 분노를 했거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하는 게 신조 의원님 말한 대로 좀 정파적인 색깔을 띌 수는 있어도 이런 판단,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나중에 정정을 했어요.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 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들 이제 권력에 대한 서열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거에 좀 취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서열이 있다라는 거는 맞죠. 안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좀 바라보느냐의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기본적인 원칙은 삼권 분립이 좀 맞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삼권이 이렇게 충돌이 있었을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좀 더 줄 것이냐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출된 권력, 그 다음에 임명된 권력을 조금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각자의 권한을 사용하되 결국은 국민 주권에 좀 더 힘이 실려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은 이 논쟁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생각해도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밥숟가락을 하나씩 얹는 순간 굉장히 조금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고 공격받을 소지가 많은데 지금 할 일이 진짜 많은데 굳이 여기에 지금 계속 밥숟가락을 얹어야 되나? 약간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네요 저는. 예. 지금 천대엽 그 대법원장을 늘려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증언하면 1조 4천억에서 7천억 가까이 든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용기 의원이 대법원에 근거를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공개를 한 건데
답변이 왔는데 부지 매입비로 1조 원 이상 잡아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관을 증원하면 청사가 부족하니까 우리 근무 공간이 부족하니까 근무 공간을 늘리려면 서초동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땅값 비용으로 1조 원 이상 해놓고 얼마 듭니까? 증원하면 1조 4천억 원, 7천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땅값 비용을 다 계산을 거기다 넣으니까 그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건 너무 좀 황당한 답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오죽 늘리기 싫으면은 이런 것까지 갖다 썼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26명으로 늘리면은 예를 들면은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14명에서 26명 되면 12명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물론 대법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구관들도 붙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1조 원어치 땅을 사서 해야 될 정도로 될 것인가. 뭐 제가 그 구조가 얼마나 좁은지 넓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기는 했지만 그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까.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내부 구조 조정 그리고 일부 아니면 다른 조직을 조금 뭐 옮긴다든지 이런 걸로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경강부회를 했다. 오죽 하기 싫으면 그런데 이런 걸로 얘기하면은 별로 신뢰를 못 얻을 것 같아요. 법원이 좀 더 좀 정밀하게 좀 반대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일반 정치인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법원에 대해서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는 너무 늘어진다는 거예요. 재판이. 하세월 아닙니까? 네. 하세월. 그러니까 신속하게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에 전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판 지체 현상을 어떻게 좀 그 해소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비용 문제는 지연 말단적인 거고 비본질적인 거고 지금 이런 우려가 있어요. 대법관을 증언하게 되면은 또 그 대법관을 보좌하기 위한 우수 판사 인력이 거기 또 가야 돼요. 배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법원 소속이 아니라 이 1심 재판부 또 2심 재판부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있는 또 그래도 대법관을 보좌할 정도면은 에이스들을 뽑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심, 2심의 그 재판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집권 세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 측에서도 사실은 이제 법원 행정처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초동에 이거 저 청사 지어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요라고 답변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서초동 땅을 팔아서 세종 가면 돈이 남겠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방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댓글로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근원적인 거에서 좀 이 논의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어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 열면서 이제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도 뭐 이거 헌법 파기하는 입법 내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취임 이후 처음 부산 찾은 거거든요. 네. 어제. 제일 먼저 최근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구속된 소년보 목사 교회를 찾았습니다. 잠시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소년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소년보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싸우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발언은 그 교회에서 한 발언인데 이게 이 연사의 그 설교 느낌이 탁 사네요. 근데 소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이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어요.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당 대표 되고 나서 부산 처음 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지역 민심 살핀다고. 네. 근데 또 다른 저기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 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종교 행보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른바 그 3대 종교 쪽에서 이거 뭐지? 다 뜨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먼저 가장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렇게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되고 나서 개신교의 대표 단체인 한국교회 총연합 예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경우에는 조계종 총무원장님 또 이대종단인 태구종 총무원장님 다 예방을 했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서울대교구 대주교님 예방을 했어요. 3대 그 종교 다 예방을 했어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다 만난대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여당 대표나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 스케줄입니다. 필수 스케줄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안 했더라고요. 안 한 상태에서 어제 첫 번째 종교 행보로 이 소년보 목사가 주임 그 목사로 있는 담임 목사로 있는 여기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개신교 주류 뭐 한교총이나 이런 데서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기독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우리 헌법 정신이 정교 분리 아닙니까? 예. 정교 분리고 그러는데 어제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이제 그 스피치를 했어요. 세계로 교회에서. 네. 근데 소년보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을 구속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스피치를 했는데 어제 한 목회자가 저한테 들려준 얘기는 그거는 십계명 위반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 이게 십계명 중에 세 번째로 나오는데 네. 왜 이런 거에 갖다가 붙이느냐. 이건 그 종교적으로 봐도 이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이 첫 번째 종교 행보인데 지금 저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국민일보가 최근에 그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나온 거에 따르면은 개신교의 22% 정도만이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78%는 사실은 78%의 개신교도들이 봤을 때는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소년보를 찾은 뭐 정광훈이나 소년보라는 이분들이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다라는 건데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사실 부산에 가서 하실 게 아니라 서초동에 가서 들어 누우셔야죠. 네. 이거 영장을 판사가 내준 거잖아요. 판사가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 부산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소년보 목사가 불법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대선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이거는 도주 우려 뭐 증거인멸 아니면은 저기 뭐 사안의 중대성을 봐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법원에 가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하려면은 정치를 좀 이런 식으로 종교를 좀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거는 장외 집회 지금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신지호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민주당하고 그 3대 특검 합의가 파기된 이후로 국민의힘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야 우리가 원내에 있어봤자 이렇게 계속 당하는데 언제까지 원내에 있을 거야. 우리 밖으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 좀 다니면서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장동혁, 황교안 평행이론 칼럼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보면 장외투쟁까지 이쪽으로 나가면 황교안 전 대표랑 굉장히 비슷한 행보네요. 그렇게 됐다가 최종 완결점은 이제 황교안은 총선, 장동혁은 지방선거를 말아먹으면 이제 완전히 평행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여러 좀 딜레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쉽게 얘기하면은 유연하거나 표변하거나 지금 계속 갈짓자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분단위로 저는 분단위로 바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고민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쪽도 만족을 좀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소년보 목사의 행보가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선거법 위반이고 사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주도한 인물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종교인 탄압이라고 얘기한 모든 종교인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된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이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미국에 체류 중인 전한계 씨가 유튜브 채널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구글 코리아가 좌파가 장악했는지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루스 포럼 행사에서는 내가 언제 출국 금지 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거다. 이 행사에 오면서도 150만 원짜리 방탄복 구입했다고 밝혔어요. 아니, 제가 네.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가 좌파에 장악이 안 된 거는 여기 신조 의원도 나가시는 어벤져스가 지금 수익 정지가 안 된 걸로 봐서는 그거는 망상이다. 옛날부터 뭐 저쪽에 정지만 되면은 다 좌파래. 뭐만 있으면 노란 딱지 붙으면 다 좌파래. 신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유해한 뭔지 모르겠으나 그걸 자세히 구글이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는 게 어느 정도 구글 코리아가 보기에 그거 맞는 것 같아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선정적이거나 애들이 보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본인이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성찰을 해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부정선거 음모론하는 게 다 막히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거 이 지금 방탄은 지금 찰리 피셔? 찰리 커크. 찰리 커크 죄송합니다. 네. 막 이름이 섞여 있어. 찰리 커크 사망한 걸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근데 그 살해한 사람은 또 뭐 막 이쪽에서는 좌파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또 더 센 우파 쪽에서 오히려 살해했다 뭐 이런 막 논쟁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이게 약간 지금 약간 굉장히 미국 내에서 논쟁적인데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좀 더 직접적인 후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일부에서 지금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비자 이 관광 비자로 아마 이스타 비자로 들어갔을 텐데 수익 창출 행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 감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한길이라는 유튜버가 지금 수익 창출을 하고 있으니 쫓아내야 된다.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가서 미국 당국이 좀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도 구글 코리아 사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구글 코리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때부터 그 수행 그 실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쇼인가? 아니 이게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본인이 좀 초라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한길 씨. 그리고 뭐 방탄복을 뭐 150만 원까지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약간 좀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망상에. 그 찰리 커크야 뭐 미국 내 좌우 충돌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 뭐 저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뭐 미국까지 쫓아가서 아니면 미국 내에 있는 무슨 뭐 한국의 좌파 세력이 뭐 북한에서 파견한 누가 뭐 전한길 씨를 해치려 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가 참 좀 어이가 없다. 아니 안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가 전한길 네. 씨와 친하다면서 네. 그러니까 망명할지 아닌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소년보 목사 구속된 다음에 전한길 씨가 다음은 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출국할 때 그때 뭐 출국하면서 그때 유튜브를 하던데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가 미국 출국한다. 미국으로 간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지면 출국 그 금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건데 그 전한길 씨가 여러 건으로 지금 고소고발돼 있을 거예요. 아마 내란 선동 뭐 그 건으로도 아마 고발이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거에 대한 그 위협을 느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건데 이게 뭐 망명감이 돼요? 이게 그리고 뭐 미국 뭐 누구로부터 뭐 망명 권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 미국 사람 중에서도요. 그 모스탄이라든가 고든창 같은 사람 제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끼리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만 그 확증 편향에 빠진 그런 곳에서 무슨 한국의 부정선거를 떠들고 뭐 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망명 제안을 받았다. 그럼 망명 신청을 하면 과연 미국 정부가 받아줄 것인가? 전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봐요. 뭐
이게 본인이 영업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럴 경우에는 목숨 걸고 싸운다라고 하면은 후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모로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수사 대상이면은 한국에서 수사 받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 뭐 그 개인으로 봐서는 잠깐 한번 빵에 갔다 오는 것도 본인의 영업 활동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